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속보로 미군이 그 이란 선박을 납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또 들어왔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 이제 내일 그 현지 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종전 그 관련 협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휴전 협상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JD 벤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그 휴전 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상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결과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락치 그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을 해서 엔진을 불능화시키고 납포하는 이미 이제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납포를 하겠다고 이제 그 압박의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런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 발표에 보복을 하겠다. 이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휴전협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처음서부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셜 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는데 이란 측 외교장관의 발언은 이것보다 약간 결이 달랐어요. 네. 이란 군부와 조율을 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협정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를 하면은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한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후 재침략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응할 수 없다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전 협정이 이제 깨지고 22일부터는 다시 교전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소셜 미디어에서는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은 다시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은 놨지만 이것은 사실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크 월츠 미국 유엔 대사가 이것은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된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란군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다시 충돌을 재개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란은 이런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양측 모두 전면전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이란군에서는 또 보복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밑 협상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측에서 뭐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긴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한 것은 예. 이란에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거든요. 돈줄을 죄겠다. 미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물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원유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란군의 이제 경제적인 그 재정주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해서 이란의 이제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읽혀지는 게 사실 그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동안 그 금지를 유예하면서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 재무부는 즉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해서 전쟁 자금을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세계 원유 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산 석유가 돌질 않을 테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막힌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풀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쟁 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에 대한 이런 원유 수출 재정을 죄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시 본다면은 전면전보다는 이란의 이제 정치 지도자와 군부에게 빨리 종전을 해라. 결국에는 전쟁 자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계속 구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란군이 밝힌 내용 짧게 하나만 더 보면 공격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란이 그 고립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혼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공세를 지난 6주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랄까요? 이것이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런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선이면은 러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그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사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수급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란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였죠. 국제 유가가 갑자기 치솟고 미국이 대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풀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또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군사 충돌이라든지 이런 해상 봉쇄로 인한 긴장이 높아진다면은 중국도 미국의 이제 글로벌 정책의 그런 잠재력이 소진되는 것은 반갑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최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은 워낙 어려우니까 중국과 이란 간의 이런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로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7시에 그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그리고 WTI 모두 급등했네요.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휴전, 그다음에 좀 그 호르무즈 그 해협 개방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11%까지 이제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다시 그 해협이 폐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유가, 그러니까 그 유류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수요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그 선물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있던 그 포지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 새벽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좀 전쟁이 불확실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큰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쓸 원유가 부족하다라는 상황, 이게 이제 현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배에 실릴 현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원물 선물, 다시 말하면 이제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중동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현물도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선물 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말씀해주신 지난주 상황을 좀 보면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재개방하면서 네. 그 WTI가 장중 최대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그 해협을 개방하기 직전에 원유 선물이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정보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그 의혹이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여기가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현황을 한번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라고 발표하기 약 20분 전에 1분 동안 이제 거래된 게 브렌트유 선물이 7,990 그 계약이죠. 한꺼번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7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데 바로 20분 뒤에 사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SNS에 발표를 했고, 발표 직후에 국제 유가가 장중 최대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이 상황이 정확하게 타이밍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해지하는 수준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내부자 거래다라고 얘기는 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세 번, 두 번, 지금까지 해서 한 세 번 정도가 지금 반복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도 보면은 미 이란 2주간 왜 휴전 발표했잖아요. 그 직전에도 약 1조 4천억 원 규모가 원유 선물이 대거 매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15분 전에도 7,400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가가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비공개 정보가 일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지금 고려를 해서 규제 당국이 조사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교로운 상황들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된 거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 만약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는 겁니까?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누가 거래했냐. 두 번째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누가 거래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그 CFTC가 특정 정부 관계자나 그와 연계된 인물과 연결되었는지를 전부 다 보기 위해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태그 50이라고 하는 식별 데이터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한 거는 사실 국가 안보 차원의 기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수익을 냈다면 이게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미국 없이 미국이 없는 나토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나토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이제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죠. 가장 큰 사례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전략 이익 수호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면 미국과 EU 간의 관세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반사 카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번에 아무런 이제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전쟁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유럽 국가들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토 유럽 회원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나토를 진정한 유럽 국가들만의 그 자체적인 다자 안보 동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몇 번 시준하긴 했는데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없는 나토가 현재 자체적인 다자 안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군사 물자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는 나토를 사실상 준비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 수행의 차원이 될 것이지 뭐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든지 유럽이 또 그걸 수용하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 변수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라든 종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이란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으로 된 러우 전쟁 휴전 중지안을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헌법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나토 헌장에도 반영을 하라. 근데 유럽 나토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차피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나토 회원들의 이제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그 미국 중지안에 보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공세를 막으려면 80만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러시아 측에 유리한 이런 휴전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미국이 없는 나토 창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런 전반적인 의견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란 전쟁 계기로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 전쟁 7주째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전쟁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된 참모진들의 인터뷰, 발언들이 좀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회담을 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거나 SNS 돌발적으로 올린 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뭐 불안감이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이라든지 정부 참모 장관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일기 때부터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란에 가서 그 핵 능력 제거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뉴욕타임즈에 이제 특별 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휴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곳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이제 미국의 언론 보도는 이제 확인을 했죠. 여기서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게 이미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입니다.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있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근데 5월 15일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의장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검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미국 DC 법원이 그 기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준 의장 그 결정권이 있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롬 파웰 의장에 대한 이 기소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월시의 인준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5월 14, 15일 전에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정도 휴전이 이루어져야지 유가도 안정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전면적인 군사 행동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아무래도 휴전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특히 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으신 건데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치 스타일이요. 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경제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멘트가 나와서 이게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 부분에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 원하던 그런 그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물가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는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또 좀 경제 성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그 5년 뒤 1인당 GDP 보면 대만보다 $10,000 정도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조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이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그 대만이 이제 추구하는 반도체 그 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그 중심의 산업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생기는 이제 결과이고요. 일단은 IMF가 발표한 게 우리가 올해 1인당 GDP를 37,412달러로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올해 이미 이제 4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40,000달러 벽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역전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1년에는 무려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생태계 얘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AI 호황에 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거에 다 같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용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을 받을 때 가격 결정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 수단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대만의 이제 AI 그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는 뭐 설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박스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박스는 특별하게 이제 표준 규격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좋지 않으면 수익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소득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좀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다라고 이제 산업 구조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더해서 또 그 부채 비율도 걱정이더라고요. 네네. 내년도 부채 비율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경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 부채는 말 그대로 이 GDP 대비 100%를 이제 웃도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에 3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재정은 추경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는 주택과 생활자금에 대한 좀 부채가 다시 불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과 고부채가 함께 가는 그러한 구조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큰 약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중동 상황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상에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농축 우라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격차가 줄여질까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 측이 협상단에 마지막 그 협상 결과 보고는 이란 측에서는 이제 농축을 60%에서 2015년 JCPOA에서 합의했던 3.67%보다 더 낮은 1%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학용의 농축 우라늄만을 보유하겠다. 그것은 거의 뭐 완전한 이란의 농축 포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란 측에 이제 농축을 중단하여라. 그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겠냐 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무상으로 10년 동안에 이란에게 전력 생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란 측에서는 농축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측이 비핵화 그리고 농축 포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은 아직까지도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 대신에 희석화하겠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미국 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입장차가 큰 것 같지만 또 예전에 핵 협상이 워낙 많은 진전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 이란 상선에 발포를 했고 또 이란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그리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표를 하고 또 납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미시적으로 최종적인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에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협상의 막바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어떤 그 공방전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전투가 격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이 행위들, 나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선을 좀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죠.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란의 경우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지금 폭사한 상황이고요. 또 이란의 국가 기관 시설들이 이제 거의 초토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미 전쟁은 거의 뭐 이제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휴전과 종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뭐 선박 한두 개의 어떤 뭐 나포라든지 이런 것이 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포함한 최대한의 확전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공습할 것은 대부분 다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미 이 확전이 아니라 어쨌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지금처럼 간헐적인 이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휴전 기간 중에 이 휴전 이제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전을 위해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임시적인 조처라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뭐 크게 지금 상황이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이 이란 선박을 그 공격하고 그리고 납포했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썼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납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종전을 하는 입장에서 인질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면 바로 풀어주겠죠. 예. 뭐 만약에 이제 이 선박이 뭐 어떤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종전의 분위기로 간다는데, 뭐 지금 종전 이전에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다 말하자면 죽임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폭사시킬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협상장에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들, 협상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제거의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선박을 하나 납포한 것을 나중에 인질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배를 공격하고 납포를 했다고 알려진 구축함 스프루언스호,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예, 이제 스프루언스호는 이제 구축함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해군에서 구축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 다목적함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지스함이라는 이런 이제 전투함이 있는데 이 이지스함은 일종의 이제 구축함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축함이 하는 역할들이 뭐 대공 작전 그리고 대함 작전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 있는 대잠수함 작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상 공격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이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보통 구축함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프루안스호도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의 이제 선박을 공격하면서 그 성능을 이제 한번 보여준 것이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의도와 능력을 이란에게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면서 이제 보복 공격을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반관영 매체를 보면 미국 군함의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고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 명분 쌓기용이냐 실제로 공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어떤 위협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란 말대로 지금 휴전 중이고 종전을 위한 협상 중인데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의 선박을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예. 이란도 어제 그제 이제 제3국 그 선박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이란의 어떤 명분 쌓기용이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봉쇄를 하는데 뭐 제3국 선박들이 대충 보니까 이란이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뭐 저게 다 엄포용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쓱 뭐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버겁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에서까지 밀리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서방의 언론이나 여론은 다 미국을 어떻게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이 전쟁의 지지 여론이 이제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 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여론을 100%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지금 봉쇄하는 것은 사실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선박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계적인 여론은 미국이 워낙에 무리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궁예지책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이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이란이 제3국 선박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런 여론이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위협을 느껴서 선박들이 이쪽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제 대응을 예.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이제 다시 대응을 또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건 역시 그냥 우리가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자존심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어떤 이 상징적인 행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은 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제 주변 걸프국의 그 핵심 인프라들을 공격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석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후티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홍해를 막아버리겠다 얘기를 했고 이번에 막아버리면 어떤 세력도 다시는 못 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역시 사건만 놓고 보면 혹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는 좀 충분합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가 전 세계 그 무역량의 한 20% 원유 무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바브알만데브도 사실 한 10% 정도의 전 세계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원유 수송량은 그 이상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사실 이제 전 세계 이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지금 이제 홍해를 통해서 유조선 한 척이 이제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막게 된다면 결국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란의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일 텐데 지금 양상을 보면 후티 반군이 쉽게 참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후티 반군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명맥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초토화된 상황이고 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레바논까지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요. 네. 헤즈볼라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것을 본인들도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참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을 어떻게든 이제 의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이란이 지금 협상 중에서 이 홍해를 레버리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후티가 어쨌든 이란을 좀 도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구두 개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현재 이 협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이란도 지금 막바지에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후티 반군까지 좀 합세를 해서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후티가 어떤 이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란 측의 협상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유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이 휴전 전에도 계속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석기식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한 지가 지금 꽤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몇 번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어쨌든 이 휴전까지 왔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그 교량이나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것이고 이제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예. 행위이기 때문에 뭐 전쟁 중에 어떤 행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다음 부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것은 범죄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논의입니다만 만약에 미국 내에서라도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라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어떤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쉽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엄포용으로 계속 이 이제 최대한의 압박을 가했지만 실제 전쟁까지 이어지지 그 파괴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고요. 그 이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미국이 내세운 논리는 이중용도, 그러니까 민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군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 폭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건 국제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아니 전시에 사용되지 않는 이중용도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도로는 군인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공장도 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다못해 농업용지도 군인들의 군량미를 만드는 식량창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중용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량이 뭐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발전소가 전기를 이용해서 군 시설을 가동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중용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건 좀 궤변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호르무즈 정상화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국제 다자 회의에서 그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해부대 파견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법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너무 가혹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또 반대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나 핵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목표했던 것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라고 하는 홍만 하나 더 달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3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라든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사국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감정 싸움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제3국들이 들어가서 양쪽을 분리시키고 좀 이 분위기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이란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그 회의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어떤 서막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과 이란이 이 종전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또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란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협상 중에 이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가 계속해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설령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제3국가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은 고도로 이루었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사실 많이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조금씩 수행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탈출 9일 만에 생포된 뒤 현재 회복 중에 있는데요. 대전시장이 직접 근황을 올리는가 하면 늑구 빵까지 나오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의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작은 공포였습니다. 늑대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따 밤에 퇴근할 때 마주칠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요. 도망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은 가운데 늑구라는 친근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위협적인 야생 포식자였던 늑대는 어느새 집을 나간 불쌍한 동물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성 언론까지 늑구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듯 전했고 목격담을 하나로 모아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이른바 늑구맵이 생기며 시민들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늑구 이야기의 일부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흔적 잘 보면서 올라가요. 짐승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같은데. 동물원을 나간 지 9일 만에 늑구가 무사히 붙잡히면서 늑구는 탈출 도주 생포로 이어진 기승전결 서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늑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대전 시내 건물 전광판엔 늑구야 돌아와줘서 고마워란 문구가 등장했고 대전시장은 지역 연고 스포츠팀이 늑구가 돌아온 뒤 승리했다고 지켜세우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소비됐습니다. 늑구야, 안전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늑대 복원 사업으로 귀하게 대접받은 늑구가 알고 보니 10,000평짜리 넓은 집에서 사는 도련님이었다는 SNS 글이 퍼지며 늑구의 서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념해 대전 유명 베이커리에 빵으로 등장하며 늑구는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시민 안전이나 관리 책임이라는 본질은 뒤로 밀린 채 맹수가 탈출한 사건이 가볍게 소비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의 지역구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44일 앞둔 전국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내 정치로 복귀한 장 대표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박 10일 동안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4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장 대표는 곧장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지난 10일 이후 꼭 열흘 만에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선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이란 지방선거 슬로건이 공개됐고요. 장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방점을 찍은 예고편 성격의 짧은 소회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 백악관, NSC와 국무부,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났다며 미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이 한미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소용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엔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별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인사를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미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 대표가 만난 미 측 최고위 인사는 미 국무부 차관보인데 또 다른 고위급과의 회동이 있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애초 지선 전 방미를 택하며 나온 집 비운 가장, 상주가 상가를 안 지킨 격 등 당내 비판이 되풀이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박정아 의원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물 공급을 오로지 비에만 의존하는 논, 즉 천수답 방미라며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교롭게도 오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주말 동안 영남권과 수도권을 훑은 뒤 중원 공략, 그중에서도 제1야당 대표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 건데요. 정 대표는 최근까지 당의 입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측근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가장 유능성실 깔끔한 엑설런트한 의원이었다. 이 애정이 가득 담긴 말로 박 후보를 띄웠습니다. 이 지역이 지역인 만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주요 인사는 만나지도 못했다며 이 국민의힘식으로 말하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 뒤에는 대천항 수산시장으로 가 이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이 새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미니 총선이라고 일컬어지는 6월 재보궐선거 여당 주자도 관심입니다. 이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다음 달 13일 후보 등록 전까지 공천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이 누군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게 당 입장인데요. 일단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북갑엔 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전략공천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하수석이 돌아오면 이 삼고초려 작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길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 재보선 도전 기회를 줄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당내에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은 김 전 부원장을 성남 유세에 공식 초청한 건 아니라며 이 공천 여부는 전략공천관리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가 서 있는 이 도로에서 이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물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이 외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막아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50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 리테일의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숨지거나 다치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충돌은 더욱 격해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있던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진주 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YTN 명준입니다.